안녕하세요. 차홍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송대 의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학 시스템의 변화라고 했는데 북송을 기점으로 의학을 위한 인프라 구조가 그 전 시대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북송대 의학의 변화는 의학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가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의학의 인프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이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송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죠. 북송이라고 하면 북쪽의 송나라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송나라 때를 말합니다. 수도가 북쪽에 있어서 나중에 여진족에 의해서 강남으로 밀려난 송나라와 구분해서 북송, 남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자원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 곳곳에까지 강력한 관료제를 추구했던 북송정부는 의료에서도 유례없던 일들을 벌였습니다. 북송대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단 종이가 대량 생산되고 조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이책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종이의 발명은 한나라 때지만 대량 생산이 된 것은 당나라 말기부터죠. 우리 시대에도 컴퓨터가 상용화된 것은 이미 50년대, 60년대지만 퍼스널 컴퓨터 시대로 들어선 것은 90년대 이후고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PC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단지 편리해졌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죠.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책이 보편화되면서 이젠 커뮤니케이션이나 지식의 형성과 구성 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종이책의 효용을 제대로 이용한 계층이 신유학에 기반한 지식인들이고 이제 이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불교의 승려나 도교의 도사들이 사회의 지식인층이었죠. 그리고 송나라 때 과거 제도를 확대하면서 신유학적 지식인들은 급속히 늘어갔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색채가 없습니다. 신에 복종하는 대신 뭔가 합리적인 이해와 설득을 즐겨 했는데 말이나 몸짓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모두 종이책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책에 기록될 수 없었던 내용들은 사라지게 되죠. 그때 사라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도니의 태극도선인데 신을 대신해서 이제는 인간이 우주를 설명해야 되는데 음양, 오행, 주역 8개 등으로 우주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보편화됐습니다. 우주의 구성 원리부터 인간의 심성까지 이전의 시대에서는 신선이나 조상신, 부처님 같은 절대자가 규정해 주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젠 인간의 언어와 논법으로 정의하고 설명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맹자 같은 사서의 주자주를 보면 뭐는 뭐다라고 정의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을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사물 각각에 대한 이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가치는 소위연이죠.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구성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로직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의학을 하게 되면서 의학에도 단순한 경험 치료의 나열에서 질병의 발생과 병증의 기전, 치료의 원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의학의 지식 체계를 바꾸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송시대 의학은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만든 과정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정의서국이라는 정부기구를 설치한 거죠. 여기서 그 당시까지 나온 전 시대의 대표적인 의학서들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찾고 복원하고 해서 완전한 판본을 구해서 목판이나 활자로 대량으로 인쇄해서 배포한 거죠. 그러면서 황제내경이나 상한론 같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전 같으면 아는 사람이 겨우겨우 그것도 조각조각 보던 것들이 이젠 누구나가 그것도 완전한 내용을 보게 된 거죠. 특히 장준경이 쓴 상한론은 전염병을 치료했던 전설의 명처방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책의 전문이 출판되어서 나왔으니까 의학 좀 한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열광했을 겁니다. 북송정부도 당나라 때처럼 약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초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의료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자원은 그 자체로 돈이고 부가 모이는 곳이라 세금 징수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 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약전을 만들게 됩니다. 중앙 집권이 강했던 때였으니까 일은 당나라 때보다 훨씬 쉬웠겠습니다. 그래서 계보 년간에 만들었다는 계보 중정 본초에는 약제가 98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후 가우 년간에 다시 한번 만들었죠. 가우 보주 신농 본초라고 합니다. 이때는 도경 본초라는 그림책도 만들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중국의 본초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당신미라는 분이 계시는데 도서관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약제에 굉장한 취미가 있었나 봅니다. 도서관을 다 뒤져서 이분이 사비로 본초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경사증류 비급 본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초서의 수준이 국가에서 그동안 만들어오던 본초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약제도 1558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부에서 그 책의 판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습니다. 1116년에 만든 정화경사 증류 비용 본초가 그거죠. 약재수는 이제 1746정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신미가 시작한 본초서 버전에는 매번 증류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증류 본초라고 말하죠. 1596년 이 시즌의 본초 강목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본초서는 이 증류 본초입니다. 그리고 1116년에 나온 구종석의 본초 연의는 약재는 460종밖에 안 되지만 기미를 이용해서 약재의 효능을 설명하려고 했던 최초의 의학서라고 합니다. 원래 기미는 약재를 감별하기 위한 기준이었죠. 이 기미론이 시작되는 배경도 당연히 송대 신유학자들이 약물의 작용 이치를 알고 싶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은 없다. 약이 주는 정보에 뭔가의 이치가 있을 것이다. 혹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미론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미라고 해봐야 사기, 오미, 여기에 승강부침을 더하는 게 전부인데 2000종 가까이 되는 약재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죠. 북송의 중앙집권 그리고 종이책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의학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전 데이터베이스급 처방서를 간행한 것을 꼽습니다. 앞서 말한 교정의소국에서 이전 시대의 중요한 의학서들을 간행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의학의 핵심은 치료 기술들이죠. 전국을 뒤져서 각지의 비방, 명방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추려서 992년에 태평성해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670개의 병증 구분에 총 16,000여 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으로는 총 100권이었다고 하니까 어디 괴짝에 실려서 여기저기 많이 보내졌겠죠. 우리나라에도 왔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태평성해방이 전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의학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학산업의 구조를 바꿔놓았을 정도니까 파급력으로 따지자면 이만한 책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국의학사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급 처방서는 한 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요. 1217년에 나온 성제총록이 그겁니다. 이 책은 규모나 내용이나 태평성해방의 업데이트 버전이긴 한데 당시 크게 유행을 못했습니다. 바로 북송이 망하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 책을 본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처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처방집이 태평해민 화제국방입니다. 줄여서 화제국방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태평성해방이나 성제총록은 정보량은 많지만 일단 규모가 커서 일반인들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색인이 있다고 해도 누가 옆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찾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두통에 쓰는 약만 해도 몇백 개인데 뭘 써야 할지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 쓰기 위해서 쓸만한 거 정말로 괜찮은 것들을 몇백 개 추렸습니다. 처음에는 300개 정도 추렸다가 나중엔 700개로 늘어났죠. 전국에서 모은 수만 개 중에 추린 몇백 개니까 그것도 왕실에서 쓰려고 검증에 검증까지 했을 테니까 효과 좋은 처방들이 많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군자탕, 사물탕, 우황청심환은 다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겠죠.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베껴서 쓴 사람도 많았을 테고요. 게다가 왕이 쓴 약이라고 하면 그 유명세는 말할 것도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써서 효과 본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왕이 쓴 거라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쓴 사람들도 부지수기였겠죠. 나중에 이 화제국방의 무분별한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한 폐단이 의학계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선에서 간행한 화제국방 책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를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병명 표준을 정하기도 했죠. 송나라 때는 혈자리에 대한 표준을 정했습니다. 다들 경락과 혈자를 쓰는데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혈자를 표시했습니다. 저걸로 의사들 시험도 봤었고요. 그리고 저 그림을 비석에 새겨두기까지 했습니다. 저것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송나라 때 왕유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 동일 수열 침구 동영이라는 책도 가능했습니다. 일종의 침구학의 표준을 정한 거죠. 1027년에 표준을 한번 정하고 나서 언제 표준을 또 정하게 되냐? 2006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표준 혈자를 한 번 더 정했습니다. 동아시아 의학 종주국이라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361개 혈자리 중에서 92개가 각국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한중이 같으면 일본이 다르고 각각 다르기도 하고 한일이 같고 중국이 다르고 그래서 당시 이 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전환에 의하면 혈자리를 통일할 기준이 없어서 아주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거도 불확실하고 임상 데이터도 부족했으니까요. 결국 정해지긴 했는데 정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경락과 경혈의 실제 임상적 가치와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